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역사 2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 1920년대 그 저항의 역사를, 국내 저항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소위 어떤 그 일제의 그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렇죠? 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국내에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배워왔단 말이죠. 정말 다양했어요. 이게 1920년대인데 정말 다양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들 봤습니다. 먼저 이 민족주의 진영, 그죠?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뭐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물산 장려 운동. 어디서 처음 시작했다? 평양. 좋아요. 그다음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다음에 문맹 퇴치 운동, 뭐 이런 활동들을 전개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사회주의 자본가를 타도하라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쟁의 활동, 스트라이크, 파업을 전개했다 그랬죠. 그래서 소작쟁이 같은 경우에는 암태도, 그다음이 노동쟁이 같은 경우에는 원산 부도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렇게 합치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였죠, 여러분들? 1920년대 바로 신간회다라고 설명드렸죠.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으니까. 이 신간회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 속에 여러분들 그 학생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죠? 자, 먼저 순종이 죽었을 때 전개되었던 운동이 뭐였죠?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었어요. 그죠? 60만세 운동에서 사회주의 진영과 이 민족주의 진영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지, 그 결과 신간회가 만들어져 그 신간회가 다시 학생 운동을 또 후원해주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게 뭐였다?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맞죠? 자, 이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바로 천도교, 이건 동학, 예전에 그 동학농민 운동 있죠? 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이름을 바꿨던 천도교 주도의 어린이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이 백정 출신, 그들이 어떤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전개되었던 바로 형평운동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형평운동. 그리고 여성운동이 있는데요. 여성운동 같은 경우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근우회, 근우회,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이 정말 1920년대에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건 국내야. 이건 국내고, 국외는 과연 어떻게, 바깥에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분열 통치, 1920년대라는 얘기죠. 다양한 민족운동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920년대에 국외에서 주로 전개됐던 운동 중에 하나는 바로 의열투쟁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그 암살에 보면 그 조승우 씨인가요? 조승우 씨가 탁 이렇게 모자 탁 벗으면서 미안해, 하나도 안 닮았어. 그래, 미안해. 참,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표정을 지금 어떡해. 탁 나오면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탁 얘기하잖아요.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김구를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구 만나러 갈 때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탁 얘기했잖아요. 딱 이제 김구가 문을 열고 딱 나오죠. 약산 김원봉이 하면서 딱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김구와 김원봉이 또 그렇게 만납니다. 어쨌건 그 김원봉이 만든 조직이 바로 이 의열단입니다. 이 김원봉이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 정말 정의를 위해서 열렬히 싸우는 조직, 그런 단체라는 얘기예요. 정의를 위해서 열렬히 싸우는 단체. 멋있다. 의열단. 이 의열단은요,
의열단의 여러분 행동 지침이 뭔지 알아요? 이 의열단의 행동 지침, 활동의 어떤 이런 행동 지침은 뭐냐면요. 누가 쓴 거냐면 신채호가 썼던 바로 조선혁명선언. 네, 이 조선혁명선언이 바로 행동 지침이에요. 이 조선혁명선언의 행동 지침의 핵심이 뭔지 알아? 그게 바로 폭력이야. 폭력이야. 폭력? 나쁜 건데? 여러분들,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역사를 배우는 이유. 진짜 내가 늘 얘기했잖아. 시험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은 그런 역사는 안 좋아해. 물론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실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시험을 꿰고 있어. 뭐야 또 이 잘난 체는 뭐야? 이게 사실이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 참 그런데 어쨌든 그래.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한 번쯤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마련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폭력은 나쁜 겁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굉장히 절대적 가치, 절대적인 어떤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나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와, 말이 너무 어렵지? 어려워. 너무 철학적이야. 내가 좀 쉬웠게 얘기해 줄게. 폭력은 나쁜 거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어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요. 그런데 진짜 폭력은 늘 나쁜 걸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가치라는 거야. 때에 따라서 폭력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 나쁘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20년대 의열단은요, 행동 지침이 폭력이에요. 즉 폭탄 던져가지고 목표물 타격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으로 본다면 여러분 테러 있잖아요, 테러. 그 테러의 모습과 어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의 무차별적 색상을 갖는 이 테러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활동 목표는요, 목표와 어떤 그 방향성이 정확히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무차별적인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러와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비슷해요. 폭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딱 대놓고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폭력은 나쁜 거야 라고 절대가치로 딱 규정을 해버리면 이 시대 일제에 맞서 싸웠던 이 의열투쟁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설명이 안 된다고. 그렇게 절대적 가치로 바라보면 이거는 나쁜 거잖아. 그럼 이거는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당시 일제 식민지 지배자들이 했던 이야기야. 불량선인, 불량한 조선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제국주의의 시선이지. 그런데 그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의 어떤 개념으로 그 시대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식하고 바라본다면 폭력은 늘 나쁜 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절대적 가치를 상대적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항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늘 절대적이고 옳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틀리다, 나쁘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역사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멋진 말이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자꾸 하게 되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TV 나오지. 농담이에요. 이 TV 다 잘리겠다 이러다. 자, 어쨌건. 자, 바로 그런 활동, 그런 어떤 그 폭력에 의해서 정의를 위해서 열렬히 싸웠던 단체 의열단.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 그 김원봉이 만들었던 조직이 의열단. 1920년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의열단은요, 정말 일제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줬던 그런 조직이에요.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그 당시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내가 보여줄까? 내가 보여줄게.
자, 봐봐. 이쪽 한번 당겨주세요. 네. 자, 이거 봐봐, 이거. 이게 김우선님 현상금이야, 지금. 현상금,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 보면은, 여기 이름도 다양해요. 김구, 김창엄, 김창수. 이름 막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막 조선국, 해주, 막 상해 일대, 막 인상착의. 신장은 오척, 오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맨 끝에 중해 중문, 불의 중문, 중국어 못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상금 60만 원이야. 60만 원이 여러분들 현재 돈으로 환산 얼마인지 알아? 200억이야, 200억. 어마어마하지. 엄청나지. 다시 뗍니다. 네. 김원봉의 현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의열단 김원봉의 현상금? 김구의 60만 원이야. 김원봉.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 환산하면 300억. 김구보다 현상금이 더 많은 사람이 김원봉이야, 김원봉. 나 미랑 사람 김원봉이요. 이제 여러분들 영화 암살 다시 보이죠? 나 미랑 사람 김원봉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 밀정에 보면은 왜 이병헌 씨가 그 역을 하죠? 이병헌 씨가 왜 술잔 이렇게 탁 따르면서 딱 이렇게 술잔 마시는 모습 나오잖아. 그 암살에서는 조승우, 그다음에 영화 밀정에서는 그 이병헌 씨가 이제 그 김원봉 역을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야, 이 김원봉이. 일본한테는 정말 가장 두려웠던 존재예요.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그런 조직이거든. 김익상, 조선 총독부 폭탄, 김상옥 종로경찰서의 폭탄, 김지섭 일본 궁성의 폭탄, 나석주 동양척식주 폭탄. 내가 이거 다 스토리가 있는데 내가 이거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 내가 이 나석주만 한번 얘기해 볼게. 나석주 와우 대박. 이 사람이 말이야 명동에 등장을 했어. 서울 명동에 등장을 딱 했는데 지금 롯데백화점 있잖아. 롯데백화점. 그 자리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식산은행 자리였거든. 식산은행. 그 경제은행 어떤 경제 침탈의 아주 핵심이 있는 곳이 바로 그 롯데백화점 자리였거든. 거기에 나석주가 폭탄을 딱 들고 파타타타탁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요. 폭탄을 딱 던지는 거야. 딱 던지면서 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겠죠. 와! 사람들이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효감이 뭐야 돼? 만세! 하고 딱 던졌을 때 빵! 터져야 될 거 아니야. 만세! 터지질 않아. 왜 이렇게 폭탄이 안 터져?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다시 또 뛰어나와가지고 그 옆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지금 KEB 하나외환은행인가? 외환은행 본점이 있어요. 그 명동 들어간 입구에. 거기가 뭐였냐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이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하는 데 있어 엄청난 부를 챙겼던 그런 회사야. 즉, 그 경제 침탈 또 하나의 어떤 그 핵심 본부가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거든.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문을 빵 부수고 땅땅 총 쏜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 바로 그 토지 조사 사업 장부들이 무지하게 많거든. 그 장부를 향해서 딱 폭탄을 던진 거야. 딱 던지면서 대한독립 만세! 또 폭탄이 안 터져. 폭탄이 안 터져. 도대체 이 폭탄 어디서 만든 거야? 이런 불량 폭탄으로 지금 너무 속상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나와가지고 남산 쪽을 향해 가면서 달려가는데 이미 그때는 앞으로 뒤쪽으로 일본 경찰들이 쫙 깔려있는 상태였죠. 거리에서 시가전이 벌어집니다. 일대 몇백으로 탕탕탕탕탕 쏘면서 시가전이 벌어져. 와, 이거 영화야, 영화. 탕탕탕탕 벌어지다가 맨 마지막 총 한 발, 그 한 발로 자신의 머리에다가 탕 쏘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의열단 나석주입니다. 정말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바로 나석주, 나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 꿈,
그 꿈 하나로 식산은행에 들어갔고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들어갔고 그리고 마지막 한 발로 자신의 머리에 총알을 넣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나석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열단원 나석주뿐만이 아니라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는 정말 가슴 절절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다 듣고 싶죠, 여러분들? 네, 제가 요 별별이 스토리 요 사이트에다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예, 그런 분들 한번 오셔가지고 심심하실 때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의열단은요 그렇게 폭탄 딱 던지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 이거 얼마나 두려워 이 의열단. 막 여기 뽕 저기 뽕 이거 얼마나 두렵냐고요. 그래서 이 김원봉 의열단 단장 그 김원봉에게 100만 원이라는 현상금 지금 3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이 붙은 거예요. 엄청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김원봉이 고민한 거예요. 이게 지금 폭탄을 터뜨려서 누군가를 목표를 정했던 그 인물을 제거하고 그 건물에 타격을 가했지만 그 인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그 자리에 또 다른 인물이 올 것이고 그 건물은 또 다시 세워질 것이고 개인적 활동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는 조직을 좀 갖추려고 합니다. 의열단은 어떤 개별적 투쟁이 아니라 조직을 갖추려고 하죠. 조직적 무장 투쟁을 위해서 바로 군관학교에서 교육수료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모습으로 이 의열단은 방향을 바꿔 나갈 겁니다. 이건 이제 1930년대 때 다시 한번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그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 지역에 있었던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의 흐름을 한번 또 보셔야 되겠죠. 자, 항일 무장 투쟁의 흐름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쭉쭉쭉쭉쭉 이렇게 있으면 자, 여러분들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3.1운동 이후에 독립군들이 일제 식민통치 기관을 공격을 하면서 일제 독립군 근거지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1운동은요. 이 무장 투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준 거야. 싸울 수 있겠다. 민족적인 어떤 분노가 이렇게 차 있으면 우리 싸울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기 이곳에서 전개되었던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일제가요 이 봉오동을 습격을 해가지고요 이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 독립군이요 일본군을 기습하여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곳이 바로 이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그죠? 이것들이 지금 만주에서 지금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요 이 지역을 아주 싹 쓸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그때 그 대규모 군대와 우리가 만나서 벌였던 또 하나의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대첩. 그래서 봉오동 전투. 자, 여러분들 봉오동 전투. 그다음이 청산리 전투.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봉오동 전투에 패한 일본군이 독립군 토벌을 위해 만주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고요. 여기서는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아까 그 홍범도가 대한 독립군이라고 그랬죠. 홍범도는 주력 부대는 이 봉오동 전투에서,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는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군인데 김좌진의 그 북로 군정서 군만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 봉오동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도 바로 청산리 전투에 합류를 해요. 그래서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 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같은 여러 부대들이 연합을 해서 싸운 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6일간 청산리 일대 전투 대승을 거둔 건데 항일 무장투쟁 최대 승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어차피 지금 인원수가 적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독립군이기 때문에 게릴라 전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릴라 전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일단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굉장히 슬림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지역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그 지형을 잘 활용해야 돼요. 이래야 상대방 쪽수가 많은 그리고 무기가 발달한 그들과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게릴라 전투의 어떤 특징이에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활용했던 게 바로 이 청산리 전투인데 이게 뭐였냐면 당시 어느 산 속에 이 독립군대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거야. 그 지형이 안개가 아주 잘 끼는 지역이에요. 안개가 언제쯤 끼는지 잘 알고 있는 이 독립군들이 그 지역 마을 사람들 부탁을 하는 거야. 일본군이 들어오면 몇 시쯤에 올려 보내라고요. 산을요. 실제로 일본군 왔을 때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저쪽에 지금 독립군들이 지금 숨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시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군들이 올라가지요. 올라가는데 여기에 독립군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본군들이 그래? 그럼 협공을 통해서 완전히 섬멸해버리자 라고 해서 하나의 부대는 이쪽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고 하나의 부대는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협공을 통해 가지고 독립군을 괴멸을 시키려고 했는데 쭈쭈쭈쭈쭈쭈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디어 독립군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위아래 총격전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립군을 지금 괴멸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때 안개가 쓱 이 산중턱을 휘감아 돕니다. 이때가 안개가 잘 끼는 그런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에서 이 일제가 이게 막 총을 쏘는데 저쪽에서 포가 장난이 아니야. 그 안 보이는 곳에 막 총을 장난. 그래? 포를 동원해라 라고 해가지고 포를 막 쏘는 거예요. 포를 막 쏘는데 이게 웬일이야? 독립군 쪽에서도 포가 막 쏘아지는 거예요. 대박! 장난 아니게 지금 포격전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일본군에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야, 일본군 하면 당시 동아시아 최고의 부대였거든요. 그 최고의 부대가 아니 독립군이 어떻게 얘들이 이렇게 힘이 좋지? 엄청난 포격과 엄청난 총격전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망자가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흘러가면서 안개가 걷힙니다. 안개가 걷히고 저 앞에 있는 독립군들의 그 괴멸된 모습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저 앞에는 독립군들이 아니라 바로 이 위쪽에서 내려왔던 일본군들이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안개가 딱 들어왔을 때 독립군들은 이미 그 안개와 함께 어딘가로 사라진 겁니다. 지형 지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신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야. 사라진 거예요. 안개와 함께. 그럼 일본은 누구랑 싸운 거야?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그래서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냈던 것.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열받았겠지. 그래가지고 이 청산리 대첩을 전후해서 이게 아까 여러분들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이 거짓 정보 줘가지고 막 올려보내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일본끼리 싸울 기로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역을요, 이 봉오동 특히 청산리 일대 이 지역을요 정말 초토화시켜요. 민간 마을을 다 불태우고요, 사람을 다 죽이고요, 초토화시켜요.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청산 전투가 이제 백두산 근처 이쪽에서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정리되는데 이 지역 일대가 이제 간도인데 이 간도 지역을 초토화시켜. 이게 간도 참변이야. 자, 여기 나왔죠? 봉오동 전투와 청산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 한인 마을을 불사로 우리 동포를 무차별 살해했던 사건이 바로 간도 참변입니다. 이게 지금 다 1920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독립군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이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 지역 밀산부 한흥동 지역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이동을 해가지고 저쪽 러시아령으로 들어가요. 러시아령. 여기가 어디냐면 자유시야. 여기가 바로 자유시야. 자유시.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때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독립군들 저기 들어오려면 여기 지금 러시아 땅이니까 총 들고 못 들어와. 여기 우리나라야. 어디 가면 총을 들고 와? 총 내려놔. 무장해제하고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독립군들이 무장해제하면 그게 독립군이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우린 그럴 수 없다. 우린 너희들하고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우린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독립군이기 때문에 우린 그건 안 된다. 그래? 이 새끼들 두둑두둑두둑 하면서 거기서 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또 자유참변이에요. 너무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나라가 없으면 이래요. 나라가 없으면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나라 없는 식민지 백성에게 총을 겨누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또 자유시 참변. 결국 여기서 활동할 수 없는 이 독립군들은 다시 내려와요. 다시 만주 쪽으로 내려와서 이 지역에다가 여기 이제 보세요. 자유시 참변이고요. 에서
러시아 적군의 독립군 무장해제 요구, 러시아 적군의 공격으로 독립군 희생 이렇게 자유시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3부예요. 3부.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이렇게 3부를 결성을 하는 거예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참정신. 참정신. 이게 3부를 다시 만들고 있더라. 다시 전열을 만주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일본이 이제 이걸 가만히 두겠어요? 일본이 이것들 다시 내려왔네. 쫓아냈더니 라고 해가지고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 미스야. 그 미스야가 이 중국에 있는 이 군벌들과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뭐냐면 독립군들 잡아오면 돈 줄게 이거예요. 독립군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일본의 눈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눈도 피해야 되는 상황. 이게 바로 192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계로 흩어져 있지 말고 어떻게든 조직을 더 추스리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남만주의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의 혁신의회로 재편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1930년대 국민부가요 조선혁명군이 되고 혁신의회는 한국독립군을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1920년 남만주에서는 국민부,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 이게 만들어지는 게 1920년 끝자락인데 되게 복잡하죠, 여러분들. 예, 바로 대한독립군 홍범도 주력의 봉오동 전투,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 주력의 청산리 전투에 올라갔다가 자유시 참변 그리고 내려와서 3부의 결성,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나중에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북만주 지역의 혁신의회 이게 지금 1920년대 모습이에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죠?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화살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밀산부, 한흥동, 자유시 다시 내려와 3부. 여러분들 이 이동 경로가요. 이 이동 경로가 수천 킬로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동 경로를 걸어서 갔겠어요? 아니면 뭘 타고 갔겠어요? 독립군들이 뭘 타고 가기는 걸어갔지. 이 경로를 이 사람들이 평지로 갔을까요? 산을 타고 갔을까요? 평지로 하면 다 잡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을 타고 갔겠죠. 이 수천 킬로를 밤에 갔을까요? 낮에 갔을까요? 낮에 가면 다 잡히잖아. 당연히 밤에 가야지. 여기가 여러분들 만주 지역 칼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이에요. 눈 쌓이면요 엄청나요. 그럼 여러분들 이 수천 킬로를 이들은 지금 어떻게 이동한 거예요? 걸어서 밤에 산을 타고 그 눈 쌓인 곳을 한 발짝 떼기도 힘든 그 만주 그 벌판을 이들은 수천 킬로를 이동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화살표로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화살표 속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발자국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합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편하게 아이들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세요. 근데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 눈이 그렇게 쌓인 곳에 밤에 걸어서 산을 타고 그 추운 칼바람을 맞으면서 이동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쯤 물어보시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자식들한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발 위에 자신의 발자국 하나를 꾹 찍으면서 앞으로 나가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화살표로만 보지 마시고 그 시대 그 아버지들의 그 눈물 어린 발자국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꿈,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발자국, 그들이 향했던 그 발자국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복잡한 대한독립군의 봉오동 전투, 북로 군정선의 청산리 전투, 자유시 참변, 그리고 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리고 남만주의 국민부, 북만주 혁신회 외우기 어려워 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그런 접근이 아니라 조금은 좀 경건한 마음으로 그 하나의 단체, 하나의 이름을 조금은 좀 다른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마음으로 글자 하나
써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 1920년대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아유, 네, 저도 지금 갑자기 그냥 그러네요. 자, 그러면 1920년대 국외에서 싸웠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 어떤 내용들인지 별채우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920년대 소위 문화통치 국외에서 벌어진 저항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뭘까요? 다음 시간은 이제 1930년대. 일제가 거의 이제 미쳐. 거의 그냥 완전히 그냥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때 어떤 통치를 보였는지 일제 그 마지막 통치 시기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